며느리 복 많으시겠어요. 시어머님을 이렇게 잘 모셨으니 조문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순 여사의 3일장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은 효부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그냥 묘한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셔서 어르신도 편히 가셨을 거예요. 또 다른 조문객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옆에 남편 준호가 서 있었고 조문객들이 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82년을 사시며 한 번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 항상 고든 자세로 앉아 계시며 며느리인 저를 품평하시던 그 눈빛이 사진 속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지?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힘들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를 못 모신 며느리가 되는 것 같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으니까요. 미수가 어머니가 편히 가신 건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남편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는데 나한테는 왜 고맙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말하면 효도 안 한 며느리, 마음 좁은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빈소 한편에서는 시누이 경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우는 모습이 당연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경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지만 내겐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친딸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친정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소를 정리하며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바라봤어요. 그때 갑자기 3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무언가 말씀하시려던 그 순간이요. 숙. 입술을 떼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그냥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였을까요?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장례를 마치고 3일 만에 시댁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면 49제를 지내야 했기에 그 전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야 했어요. 미수가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회사나 다녀와요. 그래. 그럼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도 이 방에 함부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노크를 3번 하고 대답을 들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즐겨 바르시던 동백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하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아내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먼지 하나 없는 화장대, 반듯하게 개켜진 한복들. 시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방이었어요. 저는 먼저 옷장부터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입으셨던 한복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남색, 회색, 화려한 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복 하나하나를 꺼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한복을 입고 명절 때마다 저를 나무라셨지. 미수가, 나물이 너무 짜. 간도 제대로 못 맞춰? 국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뭘 넣은 거야? 애들이 버릇이 없네.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귓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복을 꼭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이지,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옷장 정리를 마치고 이번에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시어머니의 장신구들이 담겨 있었어요. 금반지 몇 개와 목걸이, 그리고 은비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갈색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서 테두리가 헤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기록하셨을까? 혹시 유언 같은 게 적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마이너스 김영자 미숙이 친정어머니 50만 원. 1994년 4월 15일 마이너스 김영자 50만 원. 1994년 5월 15일 마이너스 김영자 50만 원. 매달 빠짐없이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계속해서 같은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우리 친정에 돈을 보내셨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시댁에서 도와주는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는 모르셨던 걸까? 아니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걸까? 수첩을 더 넘기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 언니 나왔어요. 신우이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고 방문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도대체 무엇이 더 적혀 있는 걸까요? 올케 언니, 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우이 경희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49제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경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냈지만 단 한 번도 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 신우이였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경희 씨는 피곤할 텐데 쉬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제 방에 있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발견한 그 수첩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만 일단은 방 정리를 마저 해야 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과 거울,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즐겨 바르시던 동백 기름이 담긴 작은 병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병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백 기름 냄새만 맡으면 명절 날이 떠올라요. 결혼 첫해 명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24살의 풋풋한 새댁이었던 저는 시댁 첫 명절을 잘 보내고 싶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었어요. 친정 어머니께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음식 솜씨가 좋은 친구한테도 조언을 구했죠. 명절 당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드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미수가, 이거 누가 간을 한 거야? 제가 했습니다, 어머님. 나물이 너무 짜. 이렇게 짜면 어떻게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간만 잘못 맞춘 게 아니야. 전도 너무 기름지고 떡국도 맹맹하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그냥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경희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죠.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명절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닫고 이번에는 책장을 열었어요. 낡은 불경책들과 한글 성경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도 다니시고 절에도 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인 저에게는 철저하게 유교적인 예법을 요구하셨죠.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쳐봤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20대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도 미소는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찍은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 낳고 찍은 사진. 어느 사진에도 활짝 웃는 모습은 없었어요. 어머님도 행복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저처럼 구박받으며 살아오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쓰라린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친정 집까지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친정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당시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인심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 친정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친정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써셔서 집까지 날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뻔뻔한 걸 알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집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갚겠습니다. 일이라도 해서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도와주지. 우리 며느리 친정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그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무릎을 꿇고 절까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그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수가 설거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물을 너무 많이 쓰잖아. 우리가 물값도 안 아까운 줄 아니? 제가 조심할게요, 어머님. 조심하긴.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보태준 게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올케, 친정에는 언제 가려고요? 경희가 물으면 시어머니께서 대신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친정은 무슨, 우리 집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친정 생각은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친정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때 빌린 돈이나 갚고 가지. 3천만 원 받고 벌써 잊어버렸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빚을 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10년 동안 친정에 명절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 생신에도 가지 못했고, 심지어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안일 다 해놓고 가라고 하셔서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게 다 우리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괜찮긴. 명절에 친정도 못 오는 딸이 어디 있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댁 덕분에 친정집을 건진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처사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딸입니다, 어머니. 건강한 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딸이야? 아들도 아니고? 네, 딸입니다. 즉, 처제가 딸이면 어떡해.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출산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소중한 생명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낳아야 진짜 며느리지. 딸만 낳으면 시집대를 어떻게 잇니? 결국 저는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대를 잇겠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도 상처였어요. 첫째 딸은 대를 잇는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3세의 제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거칠어진 손.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아까 그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에 들어있는 그 낡은 수첩. 30년 동안 친정 어머니께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담긴 수첩.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계속해서 같은 기록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송금 기록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기록 옆에 적힌 작은 글씨. 미숙이가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이런 글을 남기신 걸까요?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나야.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고 방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일찍 퇴근했네요. 응. 회사에서 배려해줘서.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에요. 방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랬어요. 아까 본 수첩 내용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자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품에 안았어요. 이걸 남편한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 확인해 봐야 할까? 고민 끝에 혼자서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기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정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한테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알려드려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 장모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네, 저녁 전에 올게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수첩 안에 도대체 무엇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 미수가 왜 말도 없이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77세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그 나이에도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차를 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사돈 어르신 장례는 잘 치렀니? 네, 엄마. 3일장으로 모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너 혼자 다 준비했겠지.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장례 준비부터 조문객 응대까지 거의 다 제가 했었거든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시어머님 방에서 찾았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수첩을 받아들고 안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3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다고 적혀 있는데 엄마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수첩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미수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는 수첩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님이 돈을 보낸 거요? 그래. 알고 있었어. 30년 동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서 부탁하셨거든. 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빚졌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미안해하고 죄책감 느낄까봐 그러셨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아갈 뻔했잖아. 그때 시댁에서 3천만 원을 빌려줬고, 네, 알아요. 그런데 사돈께서 그 다음 달부터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만나자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지. 그런데 사돈께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야. 봉투요? 응. 50만 원이 들어있었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사돈께서 그러시더라. 매달 드릴 거예요. 미숙이 몰래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사돈께서 말씀하셨어. 미숙이가 우리 집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애가 고개 숙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구박하시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아니에요. 이미 집 살리는데 도와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완강하시더라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냉정하게 구는 건 아세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빚진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사돈에게 드리는 겁니다. 미숙이 몰래요.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매달 받았어. 처음에는 50만 원, 나중에는 물가가 오르니까 70만 원, 8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셨어. 그럼 우리 집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다 사돈 덕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사돈께서 그러셨어. 미숙이가 명절에 친정에 자주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시집 규율을 가르치는 거니까. 하지만 사돈 어른이 불편하게 살진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못 갈 때 엄마가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미숙아.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사돈과 약속했거든. 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시댁에 빚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3천만 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명절에 친정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그 30년 동안 친정에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친정 어머니가 알게 하려고, 친정이 편하게 살게 하려고. 사돈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미숙이한테 냉정하게 구는 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세상에 나가면 당할까봐 겁이 나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친딸보다 더 예뻐요. 시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그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울었어. 사돈이 얼마나 미숙이를 아끼는지 알았거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숙아, 사돈은 표현이 서툰 분이셨어. 자기도 며느리 시절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자라서 다르게 표현할 줄 몰랐나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저는 수첩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하던 시어머니.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 안 하셨던 분. 그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어. 목소리가 많이 약하시더라. 이제 미숙이한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미숙이를 사랑했는지. 그러셨어. 그게 언제였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어. 바로 그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숙 하시던 그날. 어머님, 그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려던 거였군요. 하지만 끝내 말씀하지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간의 오해가 이 작은 수첩 하나로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송금 기록 외에 수첩에는 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볼 작정이었어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송금 기록들을 지나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들이 나타났어요. 1994년 5월 12일. 오늘 미숙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나물이 조금 짰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또 나물았다. 간도 제대로 못 맞춰? 미숙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봤다. 미안하다, 미숙아. 하지만 시집살이가 이렇게 쉬운 줄 알면 안 된다. 세상은 더 냉정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첫 명절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95년 8월 3일. 미숙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7년 만이다. 하지만 나는 무뚝뚝하게 몸조리 잘해라고만 했다. 정말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도 참 바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셨구나. 1996년 3월 20일.
미숙이가 딸을 낳았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다. 하지만 나는 아들도 아니고라며 실망한 척했다. 미숙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 며느리도 손녀도. 수첩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1999년 6월 15일. 오늘 미숙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생신이란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미숙이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다. 정말이지 나쁜 시어머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면 좋으련만. 2003년 11월 8일. 명절이다. 미숙이가 또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대신 저녁에 사돈 어른께 돈을 보냈다. 100만 원. 미숙이 친정에서 편하게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2008년 4월 3일. 미숙이가 결혼 15년이 됐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5년이다.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또 못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나도 참 답답한 사람이다. 2012년 9월 27일. 오늘 미숙이가 아파서 누워 있었다. 감기인가 보다. 방에 들어가서 괜찮니? 라고 물으려다가 약은 먹었어? 라고만 했다. 미숙이가 네, 어머님이라며 일어나려고 했다. 누워 있어라고 하고 나왔다. 방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참 서툰 엄마다. 매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 해가 간다. 미숙이와 함께 산 지 22년째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다. 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도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 오늘 미숙이가 떡국을 끓여줬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래라고만 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미숙아, 너도 복 많이 받아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하다.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가면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퇴근했나 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장모님은 괜찮으셨어? 네. 잘 계세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남편이 말을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어머니 방 정리하면서 힘들지?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네, 뭐래요? 어머니가 장모님께 돈 보내신 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10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송금 내역을 봤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준호야,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평생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미숙이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당신은 10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나도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나요. 남편도 그 긴 시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미숙이는 너무 착해. 빚졌다는 걸 알면 평생 고개를 못 들 거야.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구는 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딸보다 더 아낀다. 준호야, 내가 미숙이를 잘 지켜줘야 한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이해 못했어. 왜 당신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구시나?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시나? 하지만 어머니 방식이었던 거야. 서툴렀지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남편은 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3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송금 내역하고 일기. 남편이 수첩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놓은 일기들을요. 한참을 읽던 남편이 수첩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 이런 마음이셨구나.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인데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위로 한 번 못 해줬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 어머니 편도 당신 편도 제대로 안 들어줬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고생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시누이 경희가 나왔어요. 오빠 올케 언니. 무슨 일이에요? 경희는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나 봐요.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희야.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경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올케 언니, 그 수첩. 저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첩을 건네줬습니다. 경희는 수첩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경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첩을 덮더니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야. 남편이 다가갔지만 경희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한참을 울던 경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올케 언니, 미안해요. 경희 씨. 저는 어머니가 언니만 챙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딸인데 언니한테만 신경 쓰신다고. 그래서 언니한테 더 심하게 굴었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보니까 어머니는 저 걱정도 하셨더라고요. 경희에게 소홀했다고, 미숙이를 챙기느라 딸한테 미안하다고. 경희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오해만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경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경희 씨,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30년 동안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가는 것도 눈치 줬고 어머니 앞에서 언니 흉도 봤어요. 경희야, 그만해. 남편이 말했지만 경희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언니. 저는 언니가 시집와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언니만 챙겨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네요. 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할게요. 진짜 가족처럼 지낼게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누이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 하나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에는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더 적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에 앉아 수첩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경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수첩의 중간 부분을 넘기자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25살에 시집 오셨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1970년 3월 5일. 오늘 시집을 왔다. 시어머님이 나를 처음 보시더니 키가 작네라고 하셨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1970년 4월 20일. 첫 명절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님이 나물을 맛보시더니 이게 나물이야, 풀이야? 라고 하셨다. 시누이들이 웃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울면 진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1972년 8월 15일. 결혼한 지 2년이 됐다. 아이가 없다. 시어머님이 불임 아니냐고 하신다. 병원에 가라고 하신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한다. 나는 혼자다. 1973년 11월 3일.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집안일 다 해놓고 가라고 하셨다. 일을 마치고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땅에 묻히신 후였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늦었던 제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1975년 6월 10일.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웃으셨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이 아이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게 서러웠다. 나라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나? 1978년 1월 25일. 둘째를 낳았다. 또 아들이다. 시댁 식구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딸을 낳고 싶었다.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딸을. 1982년 9월 3일.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많다. 시어머님이 내가 복이 없어서 남편도 망한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울었다. 나는 정말 복이 없는 걸까? 저는 수첩을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거예요. 1985년 12월 20일. 요즘 자꾸 생각한다.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처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다.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으면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6년 3월 15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옥순아, 미안하다. 나도 시집와서 이렇게 당했어. 달리 표현할 줄 몰랐어. 넌 며느리에게 잘해줘.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었다. 시어머님도 피해자셨구나. 1986년 3월 20일. 시어머님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나보고 효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님을 미워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분을.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았다. 시어머님도 아팠다는 걸. 나처럼. 1986년 4월 1일. 결심했다. 나는 시어머님처럼 살지 않겠다. 며느리를 맞이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따뜻하게 안아주겠다. 시어머님이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 해주겠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글은 달랐습니다. 1994년 2월 28일 미숙이 시집 오기 전날. 내일 큰아들이 결혼한다. 며느리를 맞이한다. 설레면서도 두렵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0년 동안 냉정하게만 살아와서 다른 표현을 배운 적이 없다. 1994년 3월 1일 제가 시집 온 날. 며느리가 왔다. 미숙이라는 아이다.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 잘 왔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규칙 잘 지켜야 한다였다. 왜 이럴까?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닌데. 1994년 3월 10일. 미숙이를 볼 때마다 옛날 내 모습이 보인다.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다. 이 아이가 나처럼 세상에 휘둘리며 살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한다. 강해지라고.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1995년 6월 3일. 오늘 미숙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다. 허락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했다. 시어머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미숙이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나는 시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 1999년 8월 20일.
친정 사돈 어른을 만났다. 미숙이 친정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미숙이는 모르게 이 아이가 빚졌다고 생각하며 고개 숙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005년 11월 15일. 미숙이와 산지 11년이 됐다. 이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왜일까? 말하려고 하면 목이 막힌다. 시어머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표현을 못한다. 나는 결국 시어머님을 닮아가고 있다. 2010년 3월 28일. 오늘 미숙이가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다. 나는 잘못한 게 많지라고 대답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야였는데. 2015년 7월 7일. 미숙이와 산지 21년째다. 이제 나도 늙었다. 건강이 안 좋다.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했다. 후회가 밀려온다.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대목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도 피해자였고 그 상처 때문에 저에게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글이었어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의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한다. 미숙이에게 말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미숙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시집온 첫날부터 널 사랑했어. 너무나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어.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했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려고. 내가 나처럼 당하지 않게.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내가 틀렸어. 나는 결국 내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됐어.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 나는 그걸 끊지 못했어. 미숙아, 내가 딸을 낳았을 때 내가 실망한 척했지? 사실은 너무 기뻤어. 손녀가 생겼다는 게.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어. 나도 딸을 낳지 못해서 평생 한으로 살았거든. 그런데 왜 손녀에게는 기뻐하지 못했을까? 내가 명절에 친정 가는 걸 막았을 때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뒤에서 울었어. 내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가지 못했거든. 그 아픔을 너에게도 주고 말았어. 미숙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꼭 기억해줘.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친딸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하면 표현해.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들을 아끼지 마. 나는 그 말들을 아껴서 결국 한 번도 하지 못했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미숙아, 고마웠어.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아프게 했는데도 떠나지 않아줘서, 나 같은 시어머니를 참아줘서, 사랑한다, 미숙아.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평생 하고 싶었어. 이제야 쓰게 됐구나. 너를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마지막 글자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자신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예요.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남편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경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첩을 읽은 경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세 사람은 시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냉정함 뒤에 숨겨진 사랑을, 그리고 그분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화해할 기회도, 안아드릴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랑한다, 미수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그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지 못한 이유를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새벽 3시,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셨을까요?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못하셨던 그 밤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수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나온 거예요. 여보, 나도 못 자겠어요. 나도 그래. 자꾸 어머니 생각만 나.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3일 전에 기억나요? 병원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던 순간. 기억해. 숙 하시다가 말씀 못하셨지. 그때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려던 거였을까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러셨을 거야. 수첩에 쓰신 것처럼. 제가 좀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저도 어머님께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표현을 못 하신다고 서운해하기만 했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됐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만약 먼저 어머님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했다면 어머님도 말씀하시기 편하셨을 텐데. 미수가. 30년이에요, 여보.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요. 그럼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가셨을 텐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새벽 거실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가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올케 언니,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경희 씨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경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는 안 사랑하시고 올케 언니만 챙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투했어요. 명절 때마다 언니한테 못되게 굴고 엄마 앞에서 언니 흉보고. 경희 씨. 근데 수첩을 보니까 엄마는 저도 걱정하셨더라고요. 경희에게 소홀했다. 미숙이 챙기느라 딸을 못 챙겼다고. 엄마는 저도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경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전화 왔었어요. 경희야, 내일 병원에 올 수 있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바빠요. 모레 갈게요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날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만약 그날 갔더라면 엄마가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경희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아침 먹어야지. 오늘 49제 준비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부, 저는 밥맛이 없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먹어야지. 어머니 위해서라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도 후회가 많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미숙이 사이에서 30년 동안 눈치만 봤어. 제대로 중재도 못하고 어머니 편도 미숙이 편도 안 들어줬어.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남편이면서 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장모님께 돈 보내시는 걸 알았을 때 미숙이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럼 적어도 10년 동안은 당신이 덜 서운했을 텐데. 당신도 어머님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어머니 약속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했어야 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도 전화 오셨어.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하시길래 내일 가서 들을게요라고 했거든. 근데 다음날 어머니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지막 순간을 놓쳤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들. 우리는 그 말들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미수가 괜찮니?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운 거니?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53세가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 품이 필요했어요. 울지 마. 이제 다 알았잖아. 사돈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더 슬퍼요, 엄마. 알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아드릴 수도 없어요. 미수가, 제가 바보였어요. 30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기다리기만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돈께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 사돈 어른 미숙이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고,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했다고, 미숙이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표현하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우셨어.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는데도 끝까지 전해달라고 하셨어. 어머님, 미수가 사돈께서는 너한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다 나한테 하셨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사돈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야. 마음은 내게 다 가 있었어. 알아요, 엄마.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게 더 슬퍼요.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49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30년 동안 힘드셨죠. 표현 못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사랑했어요. 서운했지만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입을 덮어주실 때 행복했어요. 어머님이 아플 때 제 손 잡아주셨을 때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말로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처럼 저도 표현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저는 영정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30년 동안 서로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 영원히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득 수첩에 쓰여 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미수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하면 표현해. 저는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표현할게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게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한다고,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는 생전에 화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내일 49제에서 가족들 앞에서 말하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후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 달라지자고, 표현하며 살자고, 시어머니께서 못다한 꿈을 우리가 이어가자고. 49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결혼 10주년 때 손수 만들어주신 한복이었죠. 미수가, 이거 입어봐. 그날 시어머니께서 한복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어울리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쁘다, 정성스럽게 지었다 같은 말씀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한복 하나하나에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이 한복 정말 예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언니, 준비 다 됐어요? 경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희도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응, 나갈게. 저는 수첩을 한복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49제에서 이 수첩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오전 10시 절에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들, 조카들, 먼 친척들까지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미숙이,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고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니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어.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아니에요, 고모님. 아니긴. 30년 동안 한결같이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언니도 알았을 거야. 입으로는 표현 안 했어도. 고모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모님, 혹시 시어머님 며느리 시절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언니 며느리 시절? 그거야 뭐. 많이 힘들었지. 고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 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울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그랬어. 언니 나중에 며느리 맞이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따뜻하게 대해줘.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고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결국 언니도 어머니처럼 됐더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나도 언니한테 여러 번 말했어.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 그랬더니 알아 하면서도 안 하더라고.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응. 언니도 괴로워했어.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고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내가 언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한테도 잘해주라고 더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고모님. 괜찮아요. 49제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이 제단 앞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고인께 마지막 인사하실 분 계시면 나오십시오. 남편 준호가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를 올렸어요.
경희도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걸 몰랐어요. 마지막에 병원에 못 간 것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경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어머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구박하셨다고,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복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의 수첩입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이 적어오신 일기예요. 일기?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1일. 며느리가 왔다. 미숙이라는 아이다.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 잘 왔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규칙 잘 지켜야 한다였다. 왜 이럴까?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닌데.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994년 5월 12일. 오늘 미숙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나물이 조금 짰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또 나물었다. 미안하다, 미숙아. 하지만 시집살이가 이렇게 쉬운 줄 알면 안 된다. 고모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1996년 3월 20일. 미숙이가 딸을 낳았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다. 하지만 나는 아들도 아니고라며 실망한 척했다. 미숙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친정어머니께 돈을 보낸 이야기도, 저를 친딸처럼 아꼈다는 이야기도,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셨던 이야기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시집 온 첫날부터 널 사랑했어. 하지만 냉정하게 대했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아, 고마웠어.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아프게 했는데도 떠나지 않아줘서. 사랑한다, 미숙아.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평생 하고 싶었어. 이제야 쓰게 됐구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울먹여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당 앞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남편도, 경희도, 고모님도, 친척들도.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서운했지만,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는 표현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드려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게요. 사랑하면 표현하며 살게요. 어머님이 못다한 그 꿈을 제가 이어갈게요.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주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아무도 모릅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아, 고생 많았구나. 사돈도 정말 미안했을 거야. 미숙이가 있어서 언니도 행복했을 거야. 우리도 반성해야겠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게 많아. 오늘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 나도 그래야겠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어머님의 아픔이, 어머님의 후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구나. 어머님, 보고 계세요? 어머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남편, 경희, 그리고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살았어.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사랑해. 30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여보, 저도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안 하고 살았어요. 오빠한테도, 올케 언니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오늘부터는 매일 말할 거예요. 경희가 저를 안았어요. 언니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나도 사랑해, 경희 씨. 저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예요.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할머니 49제 잘 치렀어요? 응, 잘 치렀어. 그런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놀란 듯 침묵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 늦기 전에. 저도 사랑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못다한 꿈을 제가 이어갈 거예요. 49제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댁 마당에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시던 목련나무에 하얀 꽃이 만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목련꽃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하얀 꽃잎들이 마치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목련꽃이 예쁘게 폈어요. 혼잣말을 하며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께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게 됐어요. 미수가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응, 목련꽃 보러 나왔어. 정말 예쁘게 폈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오늘 병원 검진 가는 거 잊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같이 가야지. 당신이 아프면 나는 어떡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했을 텐데요. 요즘 남편은 달라졌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고 걱정하고 표현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다정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어머, 경희 씨.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언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연락이 무슨 필요 있어요? 경희가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의 경희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싫어요. 같이 할래요. 경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요즘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경희가 당근을 썰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엔 깜짝 놀라셨대요. 경희야, 무슨 일 있니?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더니 우시더라고요. 경희 씨 시어머니도 기뻐하시겠어요. 요즘 생각해요.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 듣고 싶으셨겠구나.
근데 우리가 안 해드렸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제 시어머니한테는 꼭 하려고요. 경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엄마 수첩 보여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지? 당연하죠. 같이 가요. 저도 갈래요. 경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다 같이 가자. 가족이 함께. 다음 주 토요일 세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산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무덤 주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남편이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숙이한테 잘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요. 경희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도 잘 지내요.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못하신 것들 제가 하고 있어요. 저도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목련꽃이 예쁘게 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 꽃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아요. 어머님 마음 다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감사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표현은 못하셨지만 늘 저를 생각해 주셔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약속드렸던 것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표현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경희 씨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됐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께 용서받은 것 같아. 저도요. 엄마가 편히 쉬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은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30년의 오해를 풀어준 수첩,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수첩. 마침 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뭐 보고 계세요? 이거 할머니 수첩이야. 할머니 수첩이요? 저는 딸을 옆에 앉히고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는 할머니의 30년이 담겨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고 싶었던 교훈도. 딸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런 걸 쓰셨어요? 응. 할머니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사랑하고 계셨지. 딸,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하면 표현해.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랑하는 사람한테 늘 말로 표현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수첩, 나중에 너한테 줄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줘. 그리고 내 딸한테도 전해줘. 표현하며 살라고. 네, 엄마. 알았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지셨어요. 그래, 고마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행복. 정말 그랬어요. 요즘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상한 일이죠. 함께 계실 때는 힘들었는데 떠나시고 나니 비로소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화해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수첩에 제 마음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이 일기를 보고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2025년 4월 15일 오늘 시어머님 산소에 다녀왔다.
목련꽃이 참 예뻤다. 어머님도 보셨을까? 49제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다. 남편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경희는 진짜 동생이 됐고 아이들과도 더 자주 통화한다.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표현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이해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워요. 왜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안도감과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함께 밀려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늦었지만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사랑하면 표현하며 살게요. 어머님이 못다한 꿈, 제가 이어갈게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당의 목련나무가 달빛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와 보낸 30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겠죠. 상처도 배움이 되고 아픔도 성장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늦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끼시던 목련꽃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필 거예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늦게 알게 된 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을. 사랑하면 표현하세요. 늦기 전에. 이것이 시어머니께서 30년의 침묵 끝에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